안녕하세요. 어지러운 인생을 바로잡고 온 여자입니다. 저는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족들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 여러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 미움받으면 안 된다고 아빠가 더 엄하게 가르치신 것도 있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회초리를 맞을 정도로 아빠의 훈육은 엄격했습니다. 누구나 어릴 땐 싫어하는 반찬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저랑 오빠가 시금치 같은 걸 안 먹으려고 하면 밥을 먹다가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반찬 편식하지 말라고 했지? 얼른 다 먹어. 시금치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따가 저녁에 먹을게요. 네가 지금 편식할 때야? 이런 밥상 없어서 못 먹는 애들도 있어. 어서 먹어. 엄마가 정성껏 차려줬는데 다 먹어야지. 정말 아빠랑 밥을 먹을 때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오빠는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냈었는데 그것조차 야단쳤습니다. 오빠는 아빠한테 회초리도 많이 맞고 자라서 아빠가 호통을 치면 겁부터 먹었어요. 그러다 저도 사춘기 시절이 오고 말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아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집이 없어? 왜 친구네서 자겠다고 난리야? 그 집 부모가 좋아한대? 말했잖아요. 친구네 엄마가 친구 생일이라서 같은 반 친구들 다 초대한 거라고요. 글쎄 안 된다니까. 네가 집이 없는 고아도 아니고 왜 남의 집에서 자? 왜 맨날 제가 하는 건 다 안 된다고만 하세요? 왜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내가 너한테 괜한 소리 하는 줄 알아? 뭘 잘 돼요? 난 자유도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 놀기만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요? 그럼 너 아빠 딸 하지 말고 그 집 딸 해. 나가 당장. 네, 나갈 거예요. 저는 결국 반항하다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친구네에서 자고 왔어요. 다음날 저는 집에 갔다가 아빠한테 또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엄마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 난 아빠 딸이 아닌 것 같아. 딸을 이렇게 싫어할 수 있어? 아니야. 아빠가 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날 위해서 하는 소린데 날 왜 때려? 말도 안 되잖아. 아빠는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전 아빠가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다고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빠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졸업식 때 와준 아빠는 꽃다발과 같이 편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혜진아, 졸업 축하한다. 너도 어느덧 이제 성인이 됐구나. 그동안 이 아빠가 많이 미웠지? 그래도 아빠가 너한테 엄하게 그랬던 건 우리 딸이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않고 바르게 크길 바랬던 거야. 그리고 항상 어디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예의 바르게 살길 바랬단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배워두길 바랬어. 그래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살게, 바르게 살게끔 하려고 아빠가 너한테 그랬던 거야.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제부턴 네 인생 네가 살도록 해라. 성인이 된 거 축하한다. 그동안 아빠한테 속상했던 마음 다 털고 항상 바르게 살길 바란다. 축하한다 딸아. 항상 이 아빠가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거라. 그리고 편지와 함께 봉투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때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군인이다 보니까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자식들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게다가 전 아빠의 근검 절약 정신도 같이 물려받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한 달 용돈이 5천 원, 고등학교 땐 10,000원 정도로 아빠는 용돈도 조금씩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빠는 물건 같은 것도 닳고 다를 때까지 쓰게 했을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저한테 제 운동화를 보면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혜진아, 너 이제 그 운동화 버리는 거지? 어쩜 3년 내내 그것만 신고 다녀? 아직 쓸만한데 뭘, 괜찮아. 저도 모르게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어지간하면 물건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 후 회사에 입사했을 때까지도 한 번도 사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착실하게 적금 부어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20대 후반에 저는 남편을 소개받게 됐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저는 1년 반 정도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저는 30살 때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데 남편의 슬픈 목소리로 털어놨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셔. 내가 중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 정말? 그럼 어머님 혼자서 힘드셨겠다. 그래서 내가 취업하고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어. 우리 엄마 좋으신 분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닭볶음탕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되게 푸근하고 인상 좋은 시모 모습에 긴장했던 마음이 한시름 놓였어요. 저는 시모와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시모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시모가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참 복스럽게도 먹네. 음식이 입에 맞아?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데요. 다음에 제가 한번 배워야겠어요. 어머님, 저 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벌써 다 먹었어? 난 이런 내숭 없이 솔직한 애들이 좋더라. 밥은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 시모는 손도 크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시댁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결혼할 때 아파트 구할 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시게 된 거예요.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직장생활 7년 차다 보니 모아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이실직고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집에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보태드렸더니 남은 돈이 별로 없네.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동안 병원 수술비 내드리고 동생들도 내가 뒷바라지하느라 그랬어. 내가 장남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괜찮아. 나쁜 일 하다가 못 모은 것도 아니고 다 가족을 위해 쓴 거잖아. 그거면 됐어. 우리 결혼하면 그때부턴 당신이 우리 가족 책임져. 알겠어. 내가 처자식은 꼭 책임질게. 저는 장남이었던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과 아빠가 보태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도 마련하고 결혼식을 올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기다리던 행복은 없었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결혼 전과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도 집에 없는데 시모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혼생활은 할만하니? 네, 재밌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이거 부적이야. 내가 아주 유명한 데서 받아온 거니까 잘 간직하고 있어. 네? 부적이요? 어머님, 전 이런 거 안 믿는데요. 부정타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용한 데서 받아온 거라니까. 이거 있으면 너희 가정생활도 평안하고 앞으로 쭉쭉 좋은 일만 생기면서 건강한 아이도 태어날 거라잖아. 비싼 돈 주고 해왔으니까 잘 간직해. 이런 걸 어디다가 보관해요? 하나는 베개 밑에 두고 하나는 문 앞에 붙여둬. 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거실장 밑에도 둬라. 네, 감사합니다. 시모는 용한 곳에서 받아온 부적이라며 저희 집에 두라고 했어요.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 집안이 불교니까 종교의 자유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막무가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시모는 저한테 손을 내밀더니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만 감사해? 자, 부적값을 줘야지. 네? 부적값이 얼만데요? 이거 다 해서 300만 원인데 내가 딱 100만 원만 받을게. 100만 원만 줘라.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다 너네 잘 되라고 춘천까지 갔다 온 거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만 줘. 100만 원이요? 그런데 저흰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뭐야?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시엠이 하는 일에 반기 드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머니 계좌번호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진작에 그럴 것이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항상 남이 안 보는 곳에 잘 붙여두고. 정말 부적은 생각도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 너무 찜찜했지만 이미 부적은 받아온 걸 어쩌겠습니까? 결국 저는 시모가 가져온 부적을 받고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시모의 막무가내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황당한 요구까지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줬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50만 원 꼭 챙겨줘라. 그 돈이 갑자기 끊기면 내가 어떻게 사니? 네? 어머님 지금 한 달에 250만 원 겨우 버는데 남편 월급에서 어떻게 50만 원씩 드려요? 죄송하지만 매달 50만 원씩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대출금도 나가고 있고 돈도 모아야 하는데 50만 원은 너무 커요. 대신에 20만 원씩 드릴게요. 너무한 거 아니니? 요새 20만 원으로 뭘 한다고 그래? 넌 시애미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들어줘도 이건 제가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하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금 갖고 사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대출금 다 갚은 다음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2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정말 시모는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저만 보면 돈 타령이셨습니다.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시모는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식들한테 기대서 사는 게 시모였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에 시누이 둘하고 시모까지 저희 집으로 초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남편 생일이라서 특별히 만든 자리였죠. 다 같이 술을 한 잔씩 하는데 둘째 시누가 눈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좁네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전세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에 옮길 거예요. 이거 전세였어요? 전세는 이사 다니는 거 힘들기만 하고 결국 돈 버리는 건데 그냥 집을 사지 그랬어요. 세연이 진짜 잘못 생각했다. 둘째 시누는 엄청 얄미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약이 올라서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자가가 좋은 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남편이 시댁 뒷바라지에서 모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보태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태준 돈으로 이 정도도 마련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머님께 20만 원씩 용돈 드리잖아요. 그럼 아가씨가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면 되겠네요. 우리도 돈 좀 모아서 이사 가게요. 내가요? 나한테 돈이 어딨어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요. 그거 다 아가씨 쓸 명품 사러 다니다가 생긴 카드값이잖아요. 가방 몇 개만 팔아도 1년치 어머님 용돈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 팔아요. 됐어요. 그냥 전세 살아요. 뭐 이만하면 잘 사는 거잖아요. 둘째 시누는 제가 시모 용돈 좀 드리라고 하니까 빠르게 말을 바꿨어요. 정말 둘째 시누가 얄미웠습니다. 그때 시모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안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갔고 시누들이 집에 가려고 해서 시모와 같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출근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늘 두던 자리에 금목걸이를 뒀었는데 깜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 목걸이 못 봤어? 무슨 목걸이? 왜 우리 엄마가 사준 목걸이, 내가 자주 하던 금목걸이 있었잖아. 난 못 봤는데? 바닥에 있나 잘 봐. 저는 온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분명 씻은 다음에 목걸이를 화장대에 빼놨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 찾으려다가 출근도 늦고 한 20분 늦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술 한잔 먹다가 피곤하다며 안방에 잠깐 누운 사람은 시모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안방에서 제 금목걸이 못 보셨어요? 무슨 목걸이? 아니, 나 아니야.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전 묻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난 그냥 그 방에서 잠시만 누워 있었을 뿐이야. 왜 생사람을 잡어? 글쎄, 난 아니라고.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목걸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안 나오는 거 계속 찾을 수 없어서 그저 넘기고 살았죠. 그러다 전 결혼한 5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그때도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번엔 둘째 신우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면서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더군요. 남편과 시댁에 갔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모가 저희를 보고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둘째 결혼하는 거 알지? 그쪽 집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구색 맞춰서 보내려면 혼수는 우리 집에서 준비해야지. 한 3천에서 4천 정도 생각하는데 어떠니? 알다시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준비 좀 해라. 둘째 신우 결혼 비용을 너무 당당하게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결혼을 분수껏 해야지 왜 저희한테 바라세요. 저희 대출금도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또 인정머리 없이 저런다. 넌 네 신우가 남이야? 남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3천, 4천 정도 하는 돈이면 꼬박 2년은 모아야 하는 돈인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못 도와드려요. 대신 제가 신우이 결혼하면 냉장고 하나 해드릴게요. 냉장고? 고작 그걸로 퉁치겠다는 거야? 너 진짜 못돼 먹었다. 꼴도 보기 싫어.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내가 인정을 베풀면 혼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댁과 친정에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친정에선 제가 그동안 드렸던 용돈을 다 모아서 저한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손 벌리는 걸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시모는 점점 더 과한 걸 요구하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저는 끝이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기에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던 적금이 만기되는 게 있어서 은행에 확인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적금이 일주일 전에 해지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만기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상태였는데 적금 해지라니 말이 되나요? 떠오르는 범인은 단 한 명 남편뿐이었어요. 남편을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몰래 적금 해지했어? 여보, 나도 이해 좀 해줘. 우리 동생 혼수 못한다고 파혼당하면 어떡하냐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 그 돈 당신 혼자 모았어? 같이 모은 거잖아.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적금 해지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 진짜 야박하게 군다. 난 당신 동생이 그랬다 해도 지금처럼 똑같이 했을 거야. 난 그렇게 거머리 같은 동생 없다고. 자기가 능력과 자기 혼수를 마련해야지. 그동안 돈 펑펑 쓰고 다니다가 이제야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 가려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 백구, 당장 그 돈 찾아와. 보내줬는데 어떻게 찾아와?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가져와? 당장 내일까지 찾아와.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안의 남자는 나뿐이잖아. 내가 장남이라서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동생들 다 힘들어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절대 10원짜리 하나 집으로 안 보낼게. 당신 대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언제까지 전세나 전전하며 살 거냐고, 인간아. 남편은 제 말에 계속 잘못했다는 말만 했어요. 그날 밤 울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남편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남편 김용석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어머니와 동생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이혼을 각오하겠습니다. 한 달에 어머니 드리는 20만 원 이외에 절대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남편한테 각서를 받고 사인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한 번만 더 시댁일에 나서면 이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정말로 착한 게 아니라 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시장에서 김밥하고 순대를 팔면서 지냈어요. 남편한테 각설받고 뒤숭숭한 마음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런지 좀 힘들어서 그래. 다 그런 거야. 내 눈엔 너도 아직 애 같아. 근데 엄만 장사 안 힘들어? 그냥 이런 거 그만두고 엄마도 좀 쉬어. 집에서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난 괜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시모가 우리 엄마의 반만 닮았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엄만 끝까지 일하겠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시댁과 친정은 딴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둘째 신우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러다 몇 달 뒤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새언니, 오늘 술 한잔 사줄 수 있어요? 그럼요. 시간은 되죠. 근데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요. 그럼 내가 잘 아는 꼼장어 가게 아는데 거기서 소주 한잔 마실래요? 언니 알겠어요. 그럼 제가 맞춰서 갈게요. 막내 신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막내 신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저 직장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 된 거 아시죠? 그쯤 된 거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입사하고 엄마한테 신용카드를 드렸어요. 생활비 필요할 때 쓰시라고 드렸는데 요새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언니? 글쎄 5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500만 원이요? 아가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아니요. 저 한 달에 월급 280 받아요. 근데 카드값이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체 어디서 그렇게 또 돈을 쓰셨대요? 모르겠어요. 같이 어울리는 아줌마들이 있는데 그 아줌마들하고 백화점 가면서 옷이나 구두 사고 이번에 또 여행 가서 돈 쓰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를 뺏어버리지 그랬어요, 아가씨. 저도 뺏어봤어요. 그랬더니 딸한테 대놓고 데모하는 거예요. 밥도 일부러 안 먹고 얼굴 보면 인상만 쓰고 새끼들 힘들게 다 키워놨더니 자기를 다 무시한다면서 막 죽어야 한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어요.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같이 사는 아가씨는 어쩌겠어요. 에휴, 차라리 분가지 그래요.
보증금 얻을 돈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새언니를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런 식이면 카드값을 어떻게 감당해요? 대출 받아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아유, 진짜 어머님 도대체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세요? 막내 신우는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같이 술을 한 3병 정도 마셨어요. 그래서 둘 다 좀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신우가 저한테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언니, 그리고 고백할 거 있어요. 금목걸이 있잖아요. 범인 누군지 알아요. 그게 누군데요? 사실 그때 엄마가 새언니 안방에 들어가서 몰래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다음날 엄마가 차고 있는 거 봤어요. 뭐라고요? 맞죠? 어머님이 범인 맞죠? 제가 빨리 언니한테 돌려주라고 그거 새언니 친정에서 해준 목걸이라고 엄청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그새 팔아먹었더라고요. 벌써 팔았다고요? 네. 이거 제가 언니한테 말해줬다고 엄마한테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진짜 버릇 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돼요. 혼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언니한테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신우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친정엄마의 선물을 팔아먹는 시모가 어디 있나요? 돈이 필요해서 팔아먹었다니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신우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막내 신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저는 시모한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뭐 할 얘기 없으세요? 넌 왜 자꾸 날 살살 긁니? 왜 또 시비 걸듯이 물어보는 건데? 저 다 알고 있어요. 제 금목걸이 어머니가 가져가셨다면서요? 뭐야? 얘가 생사람 잡는 것 좀 봐. 너 말 다 했어? 너 증거 있어? 누가 한번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막내 따님이 저한테 다 말하고 갔어요. 내 딸이 다 말했다고? 아니, 걔가 왜? 어떻게 막내딸 카드를 그렇게 펑펑 쓰실 수가 있어요? 양심에 찔리지도 않으세요? 이놈의 지지배가 정신 나갔나? 아니,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남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데 걔는 왜 밖에서 난리야?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됐고요. 제 금목걸이 가지고 오세요. 그거 팔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와? 네? 아니, 그걸 왜 마음대로 팔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했으면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더 좋은 목걸이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해주시게요? 어머님, 계속 놀고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나이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어머님은 일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 건데요? 저는 시모한테 따지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놀랐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깟 일로 우는 거야? 어머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 아무것도 안 도와드릴 거예요. 20만 원 드리는 것도 끊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내가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이젠 저도 더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벌어서 쓰시라고요. 그렇게 시모한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어린 아들까지 있어서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웠어요. 제가 아들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벌이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다 보니 남편 벌이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막막한데 시모가 저러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친정아빠한테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혜진아, 너 사업 한번 해볼래? 무슨 사업이요? 내 친구 아들이 쇼핑몰 해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대. 단체 티셔츠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아빠가 자금은 좀 대줄 테니까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 저는 아빠의 제안에 혹했어요. 아들을 키우려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빠 말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업성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마진이 30% 정도 남는 것 같길래 아빠와 같이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처음엔 아빠가 지원해준 덕분에 사무실도 얻고 디자이너와 직원 몇 명을 고용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하고 공장도 알아보고 프리랜서 모델까지 섭외해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밑바닥에서 시작한 쇼핑몰이 하루아침에 잘 될 리가 없었어요. 아빠가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죠. 매출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월세에 직원 월급까지 정말 한 달 넘기는 게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부족한 직원도 월급도 도와주시고 홍보까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아빠는 힘이 빠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혜진아, 기죽지 말어. 아직 시작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보자. 네, 아빠.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힘낼게요. 그래, 항상 그렇게 자식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야. 그 후 홍보에 돈을 좀 더 쓰기 시작했고 점차 쇼핑몰이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3년 차쯤 되니까 월에 2천만 원씩 벌어가는 달도 있었어요. 저한텐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단체티가 많이 나갔고 학교 체육복, 회사 단체티 등이 많이 팔렸어요. 고객을 한 번 잡으면 몇백 장씩, 많게는 1000장씩 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고 저한테 전화까지 한 겁니다. 너 요즘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면서? 네? 누가 그래요?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어쨌든 먹고 살 정도로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 좀 하자. 나도 가게 하나만 차려줘. 친구가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하는데 한 달에 그래도 한 3, 400은 가져가나 봐. 나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딱 하나만 차려주면 너한테 절대 손 안 벌리마. 어머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맨날 저한테 못된 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 월급 관리하면서 친정에 몰래 용돈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더러 통장 까보라고 화내셨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한 거지. 맨날 저 구박하는 어머님한테 제가 왜 가게를 차려드려요? 그리고 저도 단체치라는 게 비수기가 있어서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 그래서 너 못해주겠다는 거잖아? 저희 엄마 아직도 시장에서 김밥하고 순대 팔고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으시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바라기만 하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해주신 거 있으세요? 뭐야? 이런 씨삐리리야. 감히 네가 날 무시해? 제가 시모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시모는 제게 욕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으니까 귀가 다 얼얼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마음껏 질러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했습니다. 시모 듣기가 화를 내다가 갑자기 우는 가짜 울음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시모가 했던 말을 전부 다 말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각서를 쓴 뒤로 시댁에 일체 도움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절대 우리 엄마한테 돈 해주지 마. 가게 차려줘도 금방 말아먹을 거야. 그리고 직원들 뽑아서 일도 다 맡겨놓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거야. 절대 해주지 마. 정말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다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후로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어요. 월급 통장도 다 저한테 맡기고 제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 엄마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 며느리가 날 그렇게 무시하는 거 있지? 나한테 욕만 안 했지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 네가 그걸 봤으면 아마 네 마누라 뺨이라도 때렸을 거야. 엄마 서러워서 못 살겠어. 엄마, 제가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며느리 못 잡아서 안달인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접을 해주겠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남편이 시모한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황당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간질 시켜놨지? 우리 착한 아들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리가 없어. 너 아주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시모는 섬뜩한 경고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 시시콜콜 일상 대화를 자주 나눴거든요. 아빠는 시모 가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모 행실로 보면 제대로 운영할지 미지수였거든요. 그렇게 시모 일은 접어두고 몇 달 뒤 친정엄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맘 먹고 1인당 15만 원씩 하는 고급 식당을 예약했어요. 비싼 음식이었지만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처음엔 엄마도 몇 번 거부하셨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 주셨습니다. 식당에 저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뒤이어 엄마가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아빠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엄마부터 왔어. 그래, 엄마, 우리 먼저 주문하자. 메뉴판에 무슨 스테이크가 이렇게 많아. 아유, 난 하나도 모르겠다. 제가 주문할게요. 저는 음식을 주문하고 엄마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앞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연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어머님이야말로 여기 무슨 일이세요? 난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왔지. 딱 보니까 어머님 친구 생일 겸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와 엄마를 보고 저희 테이블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엄마는 저희 시모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주 팔자가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서 칼질도 하시네요. 저는 시모가 또 비꼬려고 하길래 시모를 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넌 지엄마만 챙길 줄 알고 시어머니는 아주 개똥으로 보이지? 진짜 모녀가 쌍으로 꼴배기실래. 사돈, 급 떨어지니까 이런 데 오지 마요. 시장에서 김밥이나 말고 김밥이나 썰지? 여길 왜 와요? 와,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도 너무 당황해서 놀란 눈을 뜨고 계셨죠. 그때 저는 시모한테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렸어? 친정엄마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도 않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땐 한 푼도 안 도와주면서 친정엄마는 이런 곳에 데려와? 오늘 처음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엄마 생신이라서 해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알게 뭐야? 우리 아들 월급으로 친정에 얼마씩 갖다 바치는지 누가 아냐고? 사돈 수준 떨어지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시장이나 가보세요. 아유, 어디서 시장 냄새가 난다 했네. 저는 시모의 말에 정말 경악했어요. 비싼 식당이라 시모가 이런 곳을 다닐 줄 몰랐어요. 정말 엄마한테 좋은 경험 만들어주려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키가 180이 넘는 아버지가 시모의 말을 몇 걸음 뒤에서 전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시장 냄새가 난다고 하자 아빠는 화를 내면서 소리치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아니 바깥 사돈도 계셨어요? 왜요? 저도 여기 급이 아닙니까? 지금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시장에서 김밥이나 쳐 드시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니, 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셈이 나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안 챙기고 친정엄마만 챙기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 딸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빨리 사과하세요. 못합니다. 아니 저도 억울하다고요. 전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돈이 시장에서 김밥 많은 거 맞잖아요. 와, 진짜 안 되겠네요. 내가 저번에 우리 딸한테 얘기 듣고 사돈 가게를 차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안 되겠네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딸이 나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딸이 사돈 앞에선 가게 안 차려준다고 했겠지만 뒤에선 저랑 상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안 되겠네요. 어딜 사람을 급을 나눕니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냐고요? 바깥사돈, 잠깐만요. 다 오해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대화로 좀 풀어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혜진아, 며칠 전에 네 시어머니 가게 얘기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잘못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게를 차려줄 필요가 있겠니? 저는 아빠의 말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빠는 제가 털어놨던 말을 듣고 잠시 시모 가게를 고민해 보긴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일을 보고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때 시모가 아빠한테 다시 애원하며 말했어요. 바깥사돈, 제가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남편도 없이 애들 셋을 키우면서 도가니가 나가도록 일해서 이젠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잘만 놀러 다니시던데요. 사돈 콜라텍도 다니신다면서요? 노는 건 괜찮은데 일만 힘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면 가게도 못하죠. 전 그래도 사위 생각해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 딸이 왜 가게를 안 차려주려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제가 1차로 소주 한 잔 마셔서 이성을 잃어서 그래요. 술만 깨면 정신 차리니까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그럼 저도 며느리 예뻐해주고 아끼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 우리 딸이 차려준다고 해도 이젠 내가 반대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한테 전 어떤 선의도 베풀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는 아빠한테 손을 비비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기분을 푸시겠어요?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시모가 계속 울면서 비니까 엄마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혜진아, 여보, 이제 가요. 아유, 재수가 없네 진짜. 아니 사부인, 식사 다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세요? 사돈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한테 절대로 시어머니 10원짜리 한 장 도와주지 말라고 그렇게 단돌이 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엄만 정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리셨어요. 시모는 아빠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역시 군인 출신답게 단호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절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인데 어쩜 사부인이 저럴 수 있니? 사돈끼리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난 그래도 혼자 자식들 다 키우고 힘들었으니까 말년에 가게라도 차려서 편히 지내시길 바랬는데 참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우리 딸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당하고 살았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 딸이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딱 잘라버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 안 된다. 이건 아빠가 사회생활하면서 몸소다 겪은 거니까 그거 꼭 명심해. 그날 아버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엄마 생신이라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새로 했어요. 근데 정말 시모한테 전화에 불이 나도록 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여러 통이 왔습니다. 며느라, 나한테 며느리 너뿐이란다. 지금껏 내가 너한테 욕하는 거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전화 좀 받아봐. 오해를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딱 1억만 있으면 된다는데 1억만 도와줘. 정말 시모가 남긴 문자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1억이 무슨 개 이름입니까? 그렇게 친정엄마 욕을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비굴하게 나온 거 보니까 더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그동안 저한테 함부로 했던 건 참았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건 정말 너무하셨네요. 이젠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만 할 테니까 그 외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울면서 애원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가게를 안 차려줬더니 또 저한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시모 연락처를 차단해버릴 만큼 연락이 엄청났습니다.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나 예전에 우리 엄마 사기를 쳐서 합의금 물어준 적도 있어. 그래서 내가 모은 돈이 없었던 거야. 내가 정말 쪽팔려서 말도 못했어. 당신 연락 끊어. 내가 아들로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엔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내 신우랑만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오죽하면 이번 설날에도 시댁에 갈 생각조차 안 할 정도랍니다. 남들은 가족들과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설날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댁에서 그런 설날을 보내지 못할 것 같네요. 대신 친정에서 행복한 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결국 시모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직접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우들한테 빌붙다가 결국 다 손절당한 겁니다. 심지어 둘째 사위한테까지 빌붙으려다가 외면당한 게 시모예요. 이제는 사위도 시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안 챙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모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설날에도 시모는 쓸쓸하게 보낼 거예요. 제발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로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람이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서예요. 세월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먹는 게 나이라지만 아무런 내공 없이 나이만 먹으면 이상한 고집만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정 아빠는 지난 세월에서 인생의 내공을 쌓았지만 시모는 텅 빈 세월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가 봐요. 정직한 땀은 인생의 훈장처럼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